정부에서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런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거 법제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이 재정 준칙이 뭔지 어떤 논란이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경제 전문가죠. 최이배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입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활약과 저희에 대한 도움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시즌은 이제부터라고 봐야 하겠죠? 그렇죠. 이제 정부가 아마 8월 말까지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부처 내부에서 이제 각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만들어서 기재부에 제출을 하면 예. 이제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이제 줄일 건 줄이고 또 늘릴 건 늘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 안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은 이제 정부 안이고요. 예. 그 정부 안이 나오면 이제 국회에 가지고 가서 국회에서 이제 12월 초까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정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법정 시한 같은 건 정해져 있지만 한 번도 그게 지켜지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이거 기조를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건전 재정이라고 해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예. 항상 이제 저는 좀 그 국가의 역할, 즉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과 같이 경기의 이제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민간 소비, 개인들이 소비를 잘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라는 그 내수 부진의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정부가 지출을 좀 더 많이 해서 국가의 어떤 이 경기의 순환을 조금 그 위아래로 너무 이렇게 출렁이지 않게 균형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가 계속 이렇게 경기가 부진하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전 재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안 쓰겠다. 즉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워서 이번에도 그 건전 재정 얘기가 나올 때 예. 정부가 전체적인 그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 역할을 너무 작게 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극복하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재정이라는 게 또 화수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절제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그 긴축 재정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이제 안 좋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역할을 해주고 경기가 좋을 때는 오히려 좀 국가 역할을 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제 우리가 위기를 겪고 극복은 했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국가가 좀 더 역할을 해줘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을 얘기하고 국가의 역할을 자꾸 덜 하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재정이라는 게 결국 뭐 화수분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거나 국가가 빚을 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도 맞죠. 하지만은 이런 경기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하면서 해야 할 건 좀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은 세금도 또 더 걷어야 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것마저도 지금 국가가 제대로 역할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정부의 감세나 재정 건전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추구하는 되게 모순적인 상황에
정부의 그 정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건전 재정만 이야기하는 건 우려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렇게 예산안 관련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항상 나온 게 이 재정 준칙이잖아요. 재정 준칙에 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 준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예산을 짜고 그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국가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GDP라고 해서 국가 전체의 총 생산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국가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총생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이제 정해놓고 재정을 운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지, 즉 이 돈이 남느냐 모자라느냐가 결정이 되는 걸 우리가 재정 수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 수지의 기준을 국내 총생산 대비 얼마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유지해가야 안정적일까? 즉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한 2,20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이제 2,000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1년에 지금 나온 게 한 680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 예산이. 그러면 그 680조 예산을 쓴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수입도 그만큼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650조밖에 안 들어와서 우리가 한 30조 정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한 2,000조 되는 국내 총생산의 한 1.5%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비율을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재정 준칙에서는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당해낼 것인가 라는 것 하나 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의 그 빚을 지는 채무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우리가 1년에 한 우리 국가가 2,000조 정도 국내 총생산, 즉 뭔가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채를 어느 정도 지면은 유지될 수 있을까? 즉 가계에서도 1년에 연봉이 1억이 되는 분이 부채를 져서 집을 사겠다고 한다면 그 이자를 감당해내고 나중에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거라는 능력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집을 지는데 물론 집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년 버는 1억을 버는 사람이 한 5억이나 뭐 이렇게 대출 차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도 감당해내면서 나중에 차곡차곡 상환을 할 수 있겠다 하면은 500% 정도는 빚을 져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이라는 거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즉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를 감내할 것인가라는 비율과 또 하나는 얼마나 국가가 빚을 져서 또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 준칙, 그러니까 채무나 수지나 뭐 지출 수입 같은데 어떤 원칙 같은 걸 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법제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실제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이 재정 준칙 법제화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튀르키예 정도? 이 정도죠. 그런데 이 법제화를 한다면은 지금이랑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은 이 재정 준칙을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의 각 부처가 어떤 예산안을, 즉 지출안을 짤 때 기재부에다가 보내서 기재부가 약간 살림꾼 역할을 해요. 그렇죠. 즉 국가의 고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즉 관리 재정 수지에 대해서도 너무 마이너스 적자가 나지 않게 하고 국가 채무에 대한 비율도 너무 높지 않게 하는 그것을 기재부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통령실이랑 논의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는 법으로는 만들어 놓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있는데 법으로 돼 있지는 않았다. 네, 예. 그렇죠. 어떤 관행들과 어떤 그때그때의 그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을 했다면 예. 이제 이것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놓자. 네. 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제화가 그럼 이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지금 좀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결론부터 해서 의원님께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서 예. 법제화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데요. 예. 만일 법제화를 하더라도 어떤 비율을 완전히 딱 못 박아놓고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는 법제화를 한다면 뭐 그거는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급변하고 이랬을 때 대응할 여력도 있어야 되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자는 정부에서 집권 3년째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재정 준칙을 지킨 적이 없다. 이건 팩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로나 위기를 저희가 극복하면서 국가의 그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국가 채무 비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결국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런 준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런 유연성, 자율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준칙을 도입한 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화한다고 해서 어떤 정확한 숫자를 못 박아놓고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면은 처벌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 거고요. 충분한 어떤 그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유연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제화라는 것도 하나의 지금 그 논란이지만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관리재정 수지 적자의 폭과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그 정함만 가지고 이 준칙을 정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서도 정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서 재정 준칙을 만들려고 하냐는 또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제화 논란은 법제화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 법제화 한다면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굉장히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제화를 하냐 안 하냐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재정 준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재정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은 정부가 이거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 지킨 건가요?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건가요? 아무래도 후자겠죠.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상황이나 경제 위기 상황, 그 코로나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국가가 좀 더 이제 많은 돈을 풀어야 국민 민간 경제가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도 위기지만은 국가가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복지국가입니다. 즉 특히나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국가의 복지 서비스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복지국가로 가야겠다라는 우리가 큰 흐름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걷으면 좋겠죠. 그럼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요. 또한 또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줄이려면 국가 채무도 줄여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가고 싶은데 세금도 적게 걷고 채무도 적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그거는 안 되겠죠.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계실 때 얘기했던 중복지, 중증세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정 트릴레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예. 예. 그래서 복지국가로 가려면 세금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국가가 채무를 져서라도 좀 더 재정 역할을 더 하든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추구하고 싶어 하지만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간적인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복지국가는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진 않거든요. 현 윤석열 정부 역시도. 네. 그러면서 감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부족한 재원은 국가가 부채를 져서 채무를 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안 하겠다. 건전 재정을 주장하면서 국가 채무는 또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재정 준칙의 논의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설득하는 과정 같은 게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님과 함께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